다들 영화 기생충을 아시나요?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누군가 이미 만들어 놓은 좋은 환경이나 재력을 이용해서 삶을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정말 존재를 할까 싶은 생각을 하며 재미있게 영화로만 즐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직접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일을 겪게 되니 꼭 영화처럼 뭔가 자극적이고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의 덕을 보면서 편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고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85년생, 올해 소띠로 드디어 불혹의 나이가 된 여자로 대학 졸업 후부터 열심히 일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대기업 고객 상담팀에서 나름 팀장이라는 높은 직급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커리어 우먼이기도 해요. 사원으로 시작해 한 회사에서 퇴사 한 번 한 적 없이, 그리고 문제 한 번 일으킨 적 없이 열심히 일을 했고 팀장까지 진급을 해서 나름 아래 직원도 많이 두고 지내는 총괄 책임자로 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직급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비결은 아마도 강한 책임감과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회사 직원들이, 그리고 사회적 위치로 보면 꽤 능력이 있고 멋진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도 하겠지만, 사실 저는 어릴 적 결핍과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속 깊이 상처를 품고 지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이런 시절 저는 엄마, 아빠, 그리고 저 세 식구가 함께 살았어요. 풍족하지 않았던 형편으로 저희 가족은 단칸방에서 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친구 집에 놀러가 넓은 집을 보고 친구의 방이 있는 걸 봤을 때 비로소 저희 집이 가난하고 좁은 집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도 하고요. 물론 가난함이 저를 상처받게 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중요한 이유는 아니었어요. 가난한 생활을 해나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 가족만 있다면 남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난이 찾아오면 사랑은 창문 밖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듯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조차 걱정을 해야 했던 우리 집의 현실은 그렇게 행복이 흐르고 웃음이 넘치는 집은 아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트라우마처럼, 그리고 깊은 상처처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엄마의 울음소리였어요. 단칸방, 요즘 말로 하면 원룸에서 온 가족이 다 먹고 자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는 각자의 장소가 없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몰래 숨을 곳도 없는 공간에서 사생활 없이 모두가 함께 생활을 해야 했죠. 그렇게 좁은 공간 속에서 엄마는 마음을 추스릴 수 없었던 것인지 새벽녘이면 조용히 밖으로 나가 아빠와 저에게 들리지 않는 소리로 숨을 죽이면서 우셨던 목소리, 그리고 그 뒷모습이 제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 당시에는 엄마가 그렇게 소리를 죽여 서럽게 우는 이유에 대해 모두 다 이해를 하기는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어렴풋이 알 수 있었던 건 바로 어려운 집안 살림,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아빠의 폐병이었죠. 상태가 좋아졌다, 악화되었다 반복을 하는 탓에 아빠는 거의 매일 집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아빠를 대신해서 먹여 살려야 하는 식솔인 저를 생각해 일을 해야 하는 건 바로 엄마였거든요. 그 당시 엄마는 정말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뭐든 하면서 지내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숨죽여 우시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평소 힘들다는 내색 한 번을 한 적이 없고 늘 강한 척을 하시면서 씩씩하게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은 아빠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잠들고 엄마 혼자서 남겨진 시간까지 일을 하시다가 모두 잠든 저희를 바라보며 숨죽여 우시는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잠결에 엄마가 우시는 그 소리로 잠을 깨 함께 숨죽여 우는 일들이 정말 많았죠. 그렇게 밤새 눈물을 보이시던 엄마는 아침이 되면 또 다른 사람처럼 다시 씩씩하게 밝은 모습을 하며 저를 맞이해 주셨고, 마치 그 엄마의 마음을 다 잡기 위한 원인을 찾고 싶었던 건지 저를 바라보며 늘 희망을 보고 싶은 이유를 찾으려는 듯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엄마가 버티는 건 우리 혜진이 때문이야. 혜진이만 커서 엄마처럼 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엄마는 뭐든 다 할 수 있어. 나도 엄마 때문에 살아. 엄마가 있어서 좋고, 엄마 위해서 나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 돼서 엄마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행복하게 해줄 거야. 진짜야. 그래? 우리 혜진이가 해주는 거 다 받으려면 엄마 진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겠다. 그치? 엄마는 저를 위해 사신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고, 저는 그런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늘 엄마를 위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곤 했죠. 무엇보다 엄마가 남모르게 우시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누군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눈치가 상당히 빨랐고 사람들 속마음 또는 생각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이런 제 능력들이 장점이나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 저에게는 나름대로 아픔이자 저만의 생존 방식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눈치만 보면서 엄마의 속을 썩이지 않고 눈치껏 행동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아빠로 인해 늘 힘들어 하시는 엄마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빠가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늘 요양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픈 와중에도 늘 속을 썩이면서 사고만 치는 아빠 때문에 엄마는 가뜩이나 힘든 생활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빠는 폐병을 오래 앓아 어떤 일도 하지 못하신 건 맞지만 처음부터 병세가 악화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밖에서 활동을 하며 지내오셨는데 문제는 성실하게 일을 하며 돈을 벌 궁리를 하지 않으셨고 무조건 한탕을 노리시는 탓에 형편에 맞지 않는 사고를 정말 많이 쳐왔어요. 그리고 그런 아빠의 한탕의 꿈은 결국 제가 중학생이 되는 시기에 엄청난 사고로 돌아왔죠. 학교에서 하교를 하던 중 집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무언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와 달리 집 대문이 활짝 열려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와 엄마를 둘러싼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어린 마음에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 직감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걷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집 대문 근처로 향했고 그때 엄마와 눈이 마주쳤어요. 엄마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눈짓으로 여기 오지 말고 도망가 라고 말하셨어요. 분명한 신호였죠. 저는 그동안 쌓아온 눈치로 그 신호를 정확하게 이해했고 엄마의 시그널을 보자마자 다시 뒷걸음질을 쳐 밖으로 나갔고 집 밖에 한 공터에 쪼그리고 앉아서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참 뒤 상황이 해결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저녁이 다 되어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엄마가 목을 놓아 큰 소리로 우시는 걸 목격했어요. 늘 아빠와 저 모르게 숨죽여 눈물을 흘리던 엄마였는데 그날은 감당하기 어려웠는지 정말 목을 놓아 우시더라고요. 이제 어떡해. 내가 어떻게 버티고 살았는데 그걸 왜 다 안 무시하고 무너뜨려. 나 이제 어떡해. 우리 혜진이는 불쌍해서 어떡해. 뭘 어떻게 해. 그 돈 다 갚아야 할 필요 없다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 내가 다 해결할 거니까 당신 울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 별일도 아닌데 왜 울고 그래. 아니 어떻게 나 모르게 보증을 서줄 수가 있어?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보증을 서서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큰 빚을 또 함께 만들어. 걔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렇지 갚는다고 했다니까. 지금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나도 잘해보려고 한 거지. 걔가 이번 건 잘 되면 크게 한몫 떼어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사람들 우리 집도 알았고 나도 봤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혜진이는 어떻게 할 거고. 나 어떡해. 정말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아빠의 잘못된 보증으로 인해 빚쟁이들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아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마를 하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아빠와 짧은 대화를 한 후 속이 터지다 못해 썩어나가는 마음을 참을 수 없으셨는지
목을 놓아우셨고 이제는 말도 안 되게 늘어난 빚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답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 만견자실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엄마의 눈물을 보면서 어떤 말도 위로도 하지 못했어요. 평소처럼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 고생한 거 다 갚겠다는 말을 하는 것도 통하지 않을 정도의 슬픔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눈치챘고, 그래서 제 가슴도 같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자꾸 엄마를 아프게 하는 아빠가 미웠고, 차라리 아빠가 없이 우리 둘만 살았다면 더 나았을 것 같다는 나쁜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고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니 저는 늘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나지 않을 거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거나 나를 배신하는 시댁은 만나지 않을 거야. 난 엄마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을 거고, 당하고만 살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결국 엄마는 꿋꿋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극복을 하며 키워오셨죠. 저에게 늘 당부를 하는 말씀과 함께요. 혜진아, 사람이 아무리 착한 척을 하고 또 네 눈에 착한 것 같더라도 사람 속은 절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다 믿지 말고, 특히 남의 돈에 욕심내는 사람은 무조건 경계하고 엮이지도 마. 엄마가 살아보니까 사람 속 아무리 다 안다고 해도 못 보고 믿을 놈 하나 없더라. 알았지? 알았어. 나는 사람 절대 안 믿어. 나한테 피해주는 사람은 절대 안 만날게. 엄마의 당부를 들으면서 저는 눈치와 함께 사람들을 의심하는 것, 그리고 특히 돈에 관련해서는 직접 확인을 하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그런 성격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도 지인들도 그런 저를 보며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고 꼼꼼한 사람이 있어?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아 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제가 살아오고 직접 경험한 제 인생의 교훈으로 자리를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절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 정도로 넘기며 지내왔어요. 그렇게 저는 성장을 해 대학 진학을 하고 회사 입사를 해 근무를 했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사내 연애 2년 차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 제 성격대로라면 남편과의 2년 연애도 결혼을 하기에는 짧다고 생각을 했고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었지만, 당장 뱃속에 새 생명이 태어날 준비를 하게 되면서 어쩔 도리가 없었죠. 당장 혼전 임신을 한 상황 속에서 급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또는 시댁 식구들 모두에 대해 모두 다 만족스럽고 좋은 사람들임을 확신하며 결혼을 한 건 당연히 아니었어요. 하지만 뱃속에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 내 아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남편이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며 결혼을 추진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전혀 없었다면 그건 거짓말이었겠죠. 특히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던 건 바로 시어머니의 정말 이중적인 태도였어요. 겉으로 하는 행동과 본심이 전혀 다른 분이셨는데, 시어머니는 늘 저만 보면 칭찬과 찬사를 아끼지 않으셨지만 막상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전혀 다른 말투와 뒷담화를 하시는 것이 일상인 분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무조건 저를 칭찬해 주시는 그 모습이 감사하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정체를 알게 되는 건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너무 똑부러지고 똑똑해서 걱정이 없어. 내가 정말 며느리 하나는 잘 얻었다니까. 여기저기 자랑을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어머니,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마셔요. 남준 씨도 저한테 잘해주고 좋은 사람인데요, 뭘. 아휴, 그래도 우리 혜진이만큼 능력이 있니? 생활력이 강하니? 남준이는 정말 너한테 절하고 살아야 해. 어쩌면 우리 손녀가 복덩이지. 이런 며느리를 보게 해주고. 저와의 자리에서는 무조건 좋은 말,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게 일상이었지만, 이런 대화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간 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하시는 말씀은 180도 다른 이야기일 때가 많았어요. 그날도 칭찬을 잔뜩 하셨고, 식사를 하던 중 메뉴 선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집으로 돌아간 후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얘, 혜진이는 밥 사주러 오면서 내가 뭐 좋아하는지도 모른대니? 아니, 내가 장어 좋아하는 거 알면서 비싸서 돈 아끼는 건지 꼭 돼지갈비집을 가서 밥을 먹어야 했대? 장어찜 예약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된 거라고 했잖아. 다음에 장어 사드리라고 하지 뭐. 아, 왜? 속상하셨어? 아휴, 얘 말하는 거 봐. 너는 뭐든 혜진이 눈치 보면서 살지? 그래서 이렇게 편드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 아휴, 모자란 놈. 네가 제일로 불쌍해. 어쩜 저렇게 기센 여자를 만나서는. 우리 아들이 제일 불쌍하지. 너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사니? 웃긴 건 이런 대화를 저 모르게 남편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제가 반드시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꼭 집에서 남편과 제가 함께 있을 때 이런 전화를 하셔서 토로하셨어요. 제가 그 통화 내용을 다 듣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가 싶을 정도였죠. 마치 앞에서는 싫은 소리 한 번을 하지 않는 좋은 사람인 척 연기를 해도 결국 뒤에서는 저에 대해 불만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리고 싶은 사람 같았어요. 눈치가 워낙 빠르다 보니 전화가 울리고 남편 전화에 시어머니가 뜨면 또 내 욕을 하려고 전화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좋은 소리도 3번 이상 들으면 질린다고 하는데 이런 시어머니의 뒷담화 행동이 당연히 너무 싫고 짜증났어요. 하지만 어쨌든 제 앞에서는 저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오히려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당당하게 행동을 하고는 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가 저를 욕하고 그걸 제가 들었다는 티를 내지 않으면서 시어머니를 더 약올렸어요. 어머니는 저를 너무 예뻐하시니까 제가 무슨 결정을 해도 다 현명하게 했다고 생각해 주시는 거죠? 어머니 때문에 제가 더 신중하고 현명해지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요, 다 시어머니랑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저는 그런 거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고부 갈등이 다 뭐예요? 어머님은 무조건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오케이 해주시는데, 그쵸? 어허? 아유, 그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똑똑한데 아무렴 늙은 시애미보다 훨씬 빠르고 현명하게 결정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네가 뭘 한다고 해도 다 오케이다. 나는 지금도 친구들 만나면 혜진이 자랑하느라 바빠. 집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정말 열아들이 안 부럽다니까. 딸 같은 며느리야. 딸 같은 며느리. 그쵸? 저도 어머니가 저희 엄마보다 편해서 큰일이라니까요. 어머니, 저희 같이 목욕탕 한번 갈까요? 저의 천연덕스러운 말투와 행동에 시어머니가 오히려 당황해 하시는 걸 다 알면서도 그 정도쯤은 제 내공으로 충분히 무시하며 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시어머니 속을 볶으면서 지냈어요. 아마 이런 대화를 하고 난 후에도 시누이나 남편에게 전화를 해 제 이야기를 하며 욕을 했을 거라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별 상관이 없었어요. 적어도 제가 이렇게 시댁 식구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시어머니 역시 저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제 남편의 무능력이었어요. 남편은 결혼을 하기 전 함께 근무를 하던 회사 동료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자신의 월급을 이용해서 재테크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꽤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사실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하며 만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이야기를 당시에는 가볍게 넘겼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생기고 결혼을 하고 보니 더는 남일이 아니게 되었고 남편의 재테크 현황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그 속을 까보니 모두 다 허풍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의 재테크 실패는 회사를 다니며 일을 하고 매달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천만 원의 손해가 난 상황에서의 채무로 인해서 벌어도 갚는 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건 단 하나도 없었죠. 결혼을 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남편의 월급이 분명히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통장 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계속 얼버무리며 공개를 거부하다가 결국 결혼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면서 잦은 납세를 했어요. 결혼 전에 모든 걸 고백했다면, 그리고 아이가 없었다면 이 결혼 자체를 다 엎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러기엔 너무 늦었던 것이지요. 당신 임신도 했는데 내 상황 말하면 스트레스 받을까 봐 말 안 했어. 신혼인데 좀 즐기고 살자, 응?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즐기고 살아? 당신 분명히 알잖아. 우리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내 트라우마가 뭔지 알면서 꼭 이래야 했어? 미안해. 근데 내가 벌어서 다 갚아나가고 있으니까 당신한테 절대 피해는 주지 않을게. 정말 약속해. 같이 벌어서 모아서 점점 더 확장해 나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당신 월급 관리 전부 나한테 맡겨. 알았어? 아이 그럼 당연하지. 이제 진짜로 비밀 없어. 정말이야. 남편의 이런 행동은 어린 시절 병치레를 하시면서도 엄마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고 집을 망하게 만들었던 아빠의 행동과 겹쳐 보였고 상당히 트라우마로 남아서인지 실망스럽더라고요. 딸 팔자는 결국 엄마 팔자를 그대로 담는다는 말이 맞는지 저는 결국 살아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남편의 채무까지 모두 다 책임을 지면서 아이 하나만 보고 악착 같이 살아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시댁 식구들 또한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에게 대놓고 화를 내거나 불만을 이야기할 수도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저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보니 뒤에서 늘 제 뒷담화를 하듯 욕을 하고 무시하며 지냈고요. 시어머니 역시 자신 아들의 무능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함부로 대하진 못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지 자신의 아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인지 호시탐탐 돈 욕심을 부리면서 돈이라도 며느리 덕을 봐야 안 억울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 또한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는 것과 그 예상이 정말 실제 행동으로 일어난다는 건 천지 차이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시댁 식구들의 시커먼 속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제 눈앞에 발생하게 되면서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되었죠. 남편과 결혼을 시작했을 때 어린 시절 단칸방에서 생활을 했던 기억이 떠올라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제 명의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된 후부터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모았고 결혼을 할 때에도 남의 집살이는 하고 싶지 않다고 제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서서 집을 마련했고 그곳은 제가 태어나고 생활을 해왔던 대구였어요. 저 또한 집을 매매할 정도로 돈이 많았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을 모두 다 끌어모으고 신용대출까지 받아 가까스로 남편과의 신혼집을 제 힘으로 마련했어요. 문제는 제 명의로 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긴 했지만 당시 엄마와 살았던 집 역시 제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세금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저 대신 남편의 명의로 신혼집 계약을 해 매매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남편 명의로 신혼집 마련을 한다는 사실을 시어머니 역시 모르시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당시 남편은 대구 신혼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고 저는 직장으로 인해서 창원에서 마련해준 사옥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만 신혼집으로 가서 생활을 했어요. 그날 역시 금요일 저녁부터 신혼집으로 갔는데 그 다음 날인 토요일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와 이해할 수 없는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여보세요? 혜진이니? 오늘 대구에 있지? 아유, 다름이 아니라 너네 그 신혼집 있잖아. 그거 계약서 원본 잠깐만 볼 수 있을까? 아, 네, 어머니. 저 어제 저녁에 와서 신혼집에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신혼집 계약서 원본은 왜 필요하세요? 아유, 별거는 아니고 그 화재보험을 좀 가입해 주려고 하는데 계약서 원본 복사를 해서 첨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너네 집 보험 하나 들어주려고 그래. 아, 그래요? 어머니, 그럼 제가 원본을 드리긴 좀 그렇고
복사본 제가 직접 복사해서 드릴게요. 괜찮죠? 아유, 그래? 잠깐만 주면 되는데. 뭐 네가 불편하면 그렇게 해줘도 돼. 그래, 그럼 끊는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부동산 계약서 원본 요청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화재 보험 가입을 해주려고 하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고 복사본을 전달해 드렸어요. 그리고 주말을 맞아 친정 엄마에게가 저녁을 먹으며 이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는 저와 다르게 정색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그 집구석도 너 모르게 뭔가 꾸미고 있는 건 아니니? 갑자기 그건 왜 달래? 에이, 뭐 설마 그러겠어. 명의도 자기 거 아닌데. 그리고 뭐 어차피 원본은 못 준다고 했고 복사본 줬는데 뭐 하겠어? 그건 그런데. 그래도 너 조심해. 사람 속 모른다고 엄마가 늘 말했지? 네 아빠 봐라. 엄마 딸 몰라? 엄마보다 더 철두철미해. 걱정 마. 엄마의 걱정에도 설마 시댁 식구가 자신의 아들인 남편과 함께 사는 집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할까 싶은 마음과 보험 가입이라는 목적을 밝혀준 상황이기 때문에 괜한 의심을 하는 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넘겼어요. 하지만 엄마의 염려되는 말은 딱 맞아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저는 그 집을 믿어줄 이유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어린 시절 다짐처럼 사람 속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엄마의 젊음 시절 속을 썩이는 아빠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내 저를 키워내시느라 힘들게 지낸 엄마는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고 또 제가 대학 졸업 후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게 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미 너무 긴 세월을 고생을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의 노후는 편했지만 건강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셨어요. 고생을 정말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기저기 성한 곳은 없었는데 특히 문제는 다리였어요. 다리는 여기저기 걸어다니며 무리를 해왔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실 정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늘 엄마가 걱정스러웠고 엄마가 조금이라도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치료를 찾아보기도 했고요. 좋다는 한의원을 다니고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던 저는 직장에 하루 휴가를 낸 후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가게 됐어요. 먼 거리를 가시기 어려운 상황이라 대구에서 꽤 유명하다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다리 통증을 심각하게 호소하시는 상황이다 보니 이대로 두고 볼 순 없다고 생각했고 인공관절이라도 한번 알아보면서 치료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나섰죠. 차를 끌고 출발을 해 거동이 어려운 엄마를 모신 후 운전을 해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모든 진료를 다 마무리한 후에 엄마 약을 타기 위해서 약국에 들렀고 결제를 하려는 순간 제가 차에서 지갑을 두고 온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잠깐만 나 차에 지갑 두고 왔다. 얼른 가지고 올게. 절대 결제하지 마. 내가 해줄 거야. 저기 의자에 편하게 앉아 계셔. 라고 말을 한 후에 빠른 걸음으로 차 쪽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약국과 차 사이에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서 주변을 별 생각 없이 둘러봤는데 병원 앞인데도 꽤 큰 찻집 하나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별 생각을 하지 않고 병원 앞에도 찻집이 잘 되는구나. 굉장히 크네. 라는 생각을 하며 시선을 옮기려는 그 순간 찻집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 낯익은 사람들이 눈에 보였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평소라면 마주쳐도 인사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나를 못 봤다면 모른 척 지나가 버리려고 하는 얼른 자리를 옮겼을 텐데 그날따라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 집에 아닌 찻집에서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지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면서 두 사람을 더 자세히 봤는데 손에는 제가 복사를 해드렸던 계약서 같은 문서를 들고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그때 일들이 떠오르면서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됐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찻집으로 들어갔어요. 찻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는 척을 하기보다는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두 사람이 저를 발견하지 못하게 몰래 들어갔어요.
두 사람은 누가 와도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이야기에 몰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사람이 낮아서 대화를 하는 뒤쪽에 그대로 앉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엿들었어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제 귀에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잘 들리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는 분명히 저를 속여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엄마 진짜 옳게 모르게 신혼집 팔아도 돼? 정확하게 들리는 신우이의 목소리에 처음에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은 생각을 하며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몰래 엿듣고 있는 상황으로 마무리를 할 것이 아니라는 걸 빠르게 인지할 수 있었죠. 누가 봐도 지금 집주인인 저 모르게 제 신혼집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우이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대화를 나누는 곳으로 가 얼굴을 비추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두 사람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잘못 들었을 리는 없고 왜 제 신혼집을 제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판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갑작스럽게 두 사람 대화를 막고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당황한 듯 이것저것 하고 있던 문서들을 다 놓쳤고 저는 그 상황을 모두 다 가만히 보니 가관이었어요. 애초에 남편 명의로 해놓은 집이었기 때문에 명예 변경을 시어머니 앞으로 해두려는 수작으로 문서 작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이런 사실에 대해 끝까지 저 모르게 속이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약 이날 엄마 병원을 위해 휴가를 내지 않았다면 그리고 병원에서 지갑을 차에 놓고 오지 않았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몰랐을 것이고 그러면 눈뜨고 그대로 당하게 될 뻔한 상황이었던 것이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 온 몸에 피가 쫙 빠져나가는 기분이 느껴지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앞뒤 따질 것도 없이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내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묻잖아요. 안 들리세요? 예. 아우 혜진아, 그거 아니다. 네가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일단 내 말 좀 들어봐라. 응? 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서들은 다 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보시라고요. 그럼 제가 오해하지 않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야. 너 화재보험 그거 가입해준다고 했잖아. 그 때문에.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무시하며 문서를 모두 다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그 결과 시어머니의 답은 들을 필요도 없더라고요. 문서를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만의 계획은 전혀 아니었고 남편 역시 저를 속이면서 명예 변경을 하면서 제 피 같은 돈으로 힘들게 마련한 신혼집을 시댁 식구들이 다 꿀꺽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우연히도 그 광경을 다 직관하게 된 것이고요. 그 문서를 모두 다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오히려 초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저 오해 안 해요. 제가 본 것만 믿고 확인하는 거 아시죠? 이제부터는 확신만 할 거예요. 어머니랑 어머니 아들까지 제 집 빼돌리려고 했던 것만 사실이네요. 문서가 이렇게 다 말해주고 있고요. 문서는 거짓말 못하잖아요. 어머, 그런 거 정말 아니야. 말을 뭐 그렇게 하니? 내가 네 집을 빼돌리려고 한 게 아니라 너도 다 알다시피 유한애비 네 남편이 얼마나 기가 죽어서 사니. 빚도 그렇게 많고 이 집만 팔면 그 빚 다 갖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으니까 너도 좋은 거 아니니?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지금 그게 다 무슨 궤변이세요?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유한 아빠 빚 제가 만들었어요. 저도 속아서 결혼했어요. 그 와중에 집 걱정은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제 돈으로 피땀 흘려가면서 마련한 온전한 제 집이라고요. 그걸 왜 유한 아빠 빚 갚는 데 써요? 어머니 지금 이건 선 상당히 넘으신 거예요. 아시죠? 저 이 사실 알게 된 이상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셨어요? 아니 혜진아, 너 근데 말이 좀 웃긴다. 네 남편이 만들어낸 빚이면 가족이고 아내인데 당연히 네 빚이기도 한 거지. 어떻게 그렇게 남처럼 이야기를 하니? 아니 어머니,
그게 왜 제 빚이냐고요. 심지어 결혼 전부터 저 속이고 만들어 온 빚이에요. 제가 그 돈을 갚아주지 않고 있나요? 지금도 유한 아빠는 우리 생활에 단 1원 한 푼도 못 보태고 살아요. 우리 집 먹여 살리는 거 유한 아빠가 아니라 저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참나. 아니 내가 진짜 별꼴을 다 당한다. 이깟집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아깝다고 그렇게 말을 하냐? 네가 그러니까 항상 별나고 문제라는 거야. 야 너만 잘났냐? 그래서 네 남편도 동네 개 보듯 하고 그 남편의 엄마는 시애미까지 무시하고 눈치 보게 하면서 사는 거야? 말은 바로 하세요. 제가 어머니 눈치 보게 했나요? 어머니가 제 눈치 보시면서 뒤에서 제 욕하신 건 아니고요. 저 그래도 한 번도 그런 말 서운하다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어머니는 어쩜 이러세요? 제가 남이에요? 남이라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말은 바른 말이지. 넌 며느리고 우리 집 핏줄은 아니잖아. 그리고 네가 유한 애비 좀 무시했냐? 내가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이러는 거다. 왜? 여자가 목소리만 크고 기만 세서 집구석이 망한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와 다툼 아닌 다툼을 하는 대화 끝에 흥분을 해 진심을 다 뱉어내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동안 조금이라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가졌던 정마저 모두 다 떨어지게 됐어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서 부부로서 살아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딸 유한이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버티고 살아왔던 이 결혼 생활도 더는 참지 못할 것 같다는 한계가 몰려왔고요. 그 순간 저는 이 관계를 모두 다 종지부 찍어야 할 것 같다는 확신이 강하게 몰려왔어요. 그 순간 초연하고 침착해진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결국 어머니 아들 기 못 펴는 것 같아서 그게 한스러우셨네요. 그 아들 먹여 살리고 데리고 사는 제 노력은 안 보이셨고요. 그래서 남의 돈으로 욕심내 어떻게 해서든 떵떵거리고 살아보시려고 했네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처럼요. 저 이거 절대 못 참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어머니 때문이라는 거 꼭 마음에 새기시고 아들에게 사죄하면서 사세요. 어이가 없는지 더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저를 죽일 듯 째려보는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는 시누이를 한번 바라본 후 저는 그곳에 있던 모든 서류를 싹 다 집어들고 찻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갑을 차에서 찾아서 약국에 있는 엄마에게 갔죠. 꽤 오랜 시간이 흘렀던 터라 엄마는 저를 기다리다 못해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스러워 부재중 전화를 몇 통씩 하셨더라고요. 엄마, 전화했었네. 미안,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 약값 결제 내가 할게.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너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 일은 무슨 지갑 가지러 가서 무슨 일이 생기겠어. 별일 아니야. 아, 근데 엄마, 나 이혼할 거야. 어? 이혼? 아, 갑자기? 아휴, 뭐 그래.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만은. 그래, 엄마는 너 믿어. 갑작스럽게 이혼 이야기를 하자 엄마는 의아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과 남편의 무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약을 탄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엄마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전하게 엄마를 내려드리고 저는 곧바로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저를 기만한 남편에게 제대로 된 이혼 통보를 하기 위해서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편하게 TV를 보며 배를 긁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도 없이 평일에 갑자기 집으로 온 저를 보며 당황했는지 벌떡 일어나 말을 걸었어요. 뭐야, 오면 온다고 이야기를 미리미리 해주지. 어떻게 왔어? 오늘 목요일인데. 당신 평소에 나 없으면 집을 이따위로 해놓고 지내는구나. 그리고 왜 회사는 안 갔니?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왜 집에 있어? 아, 회사? 회사는 오늘 휴가 냈지. 당신도 나 모르게 휴가 내고 이 집에서 잘 지내네? 마치 이 집이 당신 집인 것처럼. 아, 내 집이라니 우리 집이지. 말을 또 왜 그렇게 해. 유한이는? 됐고, 당신 솔직하게 말해.
이 집 당신이 시어머니한테 먼저 팔자고 꼬셨니? 어? 그게 뭔 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혜진아. 표정 보니까 답을 한 것 같네. 대답할 필요 없겠다. 다 알 것 같아. 당신도 이 파렴치하고 황당하고 몰상식한 행동에 가담을 했네. 그치? 아니야, 나는 진짜 그러지 말자고 했어. 그런데 엄마가 어차피 내 명의로 해준 거니까 너도 괜찮다고 할 거라고 했고, 또 빚도 정리하면 더 좋은 집 살 수 있기도 하고. 뭐? 당신 미쳤어? 이 집이 당신 집이야? 이 집 구할 때 당신 나한테 단 1원도 안 보탰잖아. 다 알면서 어떻게 명의만 믿고 이럴 수가 있니? 와, 진짜 염치가 없는 수준을 넘어서 개념이 다 집을 나갔구나 다들. 아, 말을 또 왜 그렇게 심하게 해? 가족이고 부부면 당신 것이 내 것인 거지 뭘 그렇게 선을 긋냐고. 그리고 어차피 내 명의인데 명의 이전은 내 맘이지. 당신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따져? 억울하면 명의도 당신 것으로 하지 그랬어. 제 말에 짜증이 났는지 표정이 변하며 본색을 드러내는 남편을 보니 드디어 내가 몰랐던 원래 모습이 나오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나마 아이 아빠라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양심은 있다고 생각했고 딸 유한이에게 누구보다 자상한 아빠였기 때문에 믿고 살려고 했던 제 마지막 희망까지 그 순간 모두 다 짓밟혀지는 것 같았죠. 더는 남편과 대화를 섞고 싶지 않은 마음에 본론을 이야기했어요. 진짜 말을 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구나 당신. 당신은 내 인생 최대 실패야. 내 어릴 적 트라우마가 뭔지 알면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해서 나랑 우리 유한이를 배신할 수가 있어? 더는 못 살아. 이혼해. 이혼? 그래, 하자 해. 근데 이혼해도 내 명의는 내 거야. 함부로 이혼 얘기 꺼내고 책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생각해. 나도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너 같은 여자랑은 더는 못 살아. 아이, 마음대로 해. 그래?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그럼 누가 손해고 누가 못 사는지 한번 보자. 남편과의 이야기를 끝낸 후 저는 곧바로 집을 나왔고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어요. 이혼 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제 집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변호사는 저에게 재산 분할 과정에서 신혼집 마련의 기여는 오직 100%제 몫이었음을 주장하는 증거가 많다면 충분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줬고 저는 그날 바로 선임을 해 본격적인 이혼 소송과 제 집을 돌려받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어요. 재산 분할로서 모든 금액을 다 가져올 수는 없지만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몫을 가져가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재산 분할도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 대해 위자료 청구도 모두 다 하고 싶어요. 변호사님, 저 정말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네, 무조건 승소를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제대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의 대화를 마무리한 후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날릴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남편을 만나 대화를 했지만 남편은 끝에 시어머니 편만 들으면서 딸 아이 생각은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제대로 생각해. 우리한텐 유한이가 있으니까. 당신이 모든 것 사과하고 다시 되돌려 놓는다면 이 문제 내가 넘어갈 의향도 있어. 유한이가 있는 걸 아는 여자가 지금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시어머니가 아무리 웃어도 그렇지 당신이 그렇게 한 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도 마지막 기회야.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그리고 그 집 파는 거 토달지 마. 당신은 당신 딸내미가 걱정스럽지도 않나 보네. 딸보다 끝끝내 당신 엄마가 중요하다 이거지? 그럼 그렇게 해. 당신은 당신 엄마가 벌인 일들 지금부터 다 책임지도록 하고 난 이제 네 가족들까지 다 책임질 마음 없어. 유한이랑 우리 엄마만 가족이니까. 겉봐. 너는 애초에 나 무시하고 우리 집 가족들 가족이라고 생각조차 안 한 거였지. 나도 너 같은 여자랑 사는 거 지겨워. 지긋지긋하고. 어디 맘대로 해봐. 남편과의 대화는 결국 똑같은 이야기만 맴돌다 끝이 났고 이렇게 되니 딸 아이를 생각해 남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던 제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에 곧바로 이혼소송 소장을 날렸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을 위해 포함해야 할 신혼집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주장하고 대응을 해야 했죠. 이미 시어머니 명의로 넘어간 집이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해행위 주장을 하면서 이혼 과정에서 다시 제 몫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 자세하게 모르고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당황한 듯 그제서야 연락을 해오며 항의를 했지만 소용없었죠. 소송을 하기 시작하면 이 결혼 생활에 단일도 기여를 한 바가 없는 남편이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걸 몰랐는지 결국 소송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이 지속되자 뒤늦게 현실 직시가 되었는지 연락을 해 태도를 바꾸며 사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 상황이 모두 다 모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마저 잡지 못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더는 기회를 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딸 유한이를 믿기로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 눈에는 딸 아이를 이용해서 함부로 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더 정이 떨어졌고요. 평소에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저를 얼마나 남으로 생각했는지 이미 다 알게 되었고 심지어 제 재산까지 모두 다 편취를 하려고 들었던 그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평생 보고 싶지 않은 원수 관계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소송 대응으로 응했으며 그렇게 단호하게 대응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딸 유한이가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 된 건 사실이었지만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해도 아빠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세상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흠이 아니게 된 것은 분명했기 때문에 나중에 유한이가 커서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 엄마를 누구보다 깊게 공감하고 이해했던 것과 같이 말이에요.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절차상으로는 별 다른 문제가 없이 잘 해결되었지만 자꾸만 관계를 다시 회복해 보려고 시도하는 전 남편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불편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다행인 건 완벽하게 남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이고 동시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 마련했던 신혼집 역시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기도 해요.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하기에는 짧았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이라는 개념보다는 각자 가져온 것과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빼돌려 버린 집으로 인해서 조금 복잡한 소송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는 제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모쪼록 잘 해결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법적 절차보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너무 괴롭히고 매달렸던 전 남편 덕분에 복잡하고 피곤한 소송이 되었지만 그래도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니 정리될 것 같지 않던 관계도 다 정리가 되긴 되더라고요. 전 남편과는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완전하게 남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 유한이와 전 남편의 부자 사이까지 제가 직접 관여를 해 떼어놓을 순 없었어요. 아이가 갑작스럽게 아빠를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될 것도 고려를 해 그대로 아빠를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 아무리 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 남편과 다시는 얼굴조차 보지 않고 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제 선택으로 인해 아빠와 함께 살지 못하게 된 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저는 2주에 한 번 정기적인 면접 교섭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아이가 갑작스럽게 아빠가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언제든 보러 갈 수 있도록 비정기적으로 면접 교섭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아빠의 존재를 몰랐으면 모를까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탓에 아빠를 찾고 또 아빠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매몰차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렇게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더는 부부라는 이름 아래 함께 살지 않고 그저 유한이의 부모라는 이름으로 만나 제 역할만 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남편은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전 남편을 따르고 자꾸 찾는 상황이 오니 전 남편은 오히려 딸 유한이를 이용해 틈틈이 저를 만나려고 시도를 하더라고요. 사실 면접 교섭을 할 때 제가 전 남편을 볼 일은 별로 없는데도 굳이 얼굴을 보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마도 아이가 부모를 모두 다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핑계로 하면서 다시 합칠 꿍꿍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이제 와서 어림도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 전 남편과 치열하게 다투고 미워했던 것처럼 감정 정리가 전혀 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에겐 최악의 남편이었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 딸 아이에게까지 똑같이 최악의 아빠라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어린이날과 같은 행사에는 불편하고 보고 싶지 않더라도 아이와 함께 전 남편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함께 소풍도 가는 등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신혼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후에 제가 직접 거주를 하지 않고 그곳에 세입자를 두고 있어요. 신혼 부부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와 같이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고 나가면서 좋은 기운을 많이 전해주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로써 앞으로 제 노후 준비는 이 집으로 어느 정도 마련해 둔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했고 제가 나중에 늙게 되면 딸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기도 하니 걱정이 좀 덜하기도 하네요. 저는 현재는 엄마와 유한이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함께 엄마의 대구 집으로 들어가서 복작복작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중이에요. 안 그래도 매번 몸이 안 좋고 아파서 함께 살지 않는 것이 걱정스러웠던 엄마였는데 이제는 함께 살면서 엄마 건강도 함께 챙기고 그동안 못다한 효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더 편안하고 행복해요. 치열하게 돈을 모이고 늘 의심하면서 살았던 인생만 살다가 요즘처럼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요즘 부쩍 깨닫게 되기도 했고요. 다들 저에게 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것 자체를 후회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전 남편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좋은 사람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당시 함께 했던 시간들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전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 목숨을 몇 번이라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 유한이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기도 하니까요. 저에게 남은 유한이 때문이라도 저는 과거의 제 모든 결정을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전 시댁 식구들 그리고 전 남편의 무시와 배신에 대해 참지 않고 과감하게 모두 다 정리를 했다는 것 또한 포함이에요. 가족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고 가족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누구도 저와 같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저 또한 확신을 하기도 하니까요. 이제와 생각을 해도 그때의 결단력 있는 제 행동은 정말 대견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저는 앞으로 또 제 인생에서 이런 황당하고 부당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때도 고민하지 않고 저를 위해서 제대로 도망을 칠 생각이에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셨거나 혹은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저처럼 당당하게 결단을 내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누군가는 고민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결단을 내리셨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실천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이미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는 시작을 연 것이나 다름이 없을 수도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처럼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좋은 남편과 좋은 시댁 식구들을 만나
이런 걱정 없이 사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이지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다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